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500만원에서 700만원대 살 수 있는 중고차 3편을 한 편으로 묶어서 총 14대의 중고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6천여 명의 구독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구독자 1000명이 넘기기 힘들어 여름에 접을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 덕에 생각지도 못한 23년의 구독자 6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 새해에도 모든 일에 무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차량은 SM3 네오입니다. 1.6 가솔린 엔진과 CVT 미션이 조합되어 있고 117마력, 16.1토크, 연비는 15km입니다. 우선 이 차는 연식에 비해서 감가를 시원하게 받아서 16에서 17년식이면 500만원에서 7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 넘어오면 같은 연식의 아반떼 AD인데 AD는 16년식 중간 트림이면 진짜 1000만원 가까이 줘야 살 수 있는데 이 차는 못해도 현대기아 대비 200~300만원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다만 중고차 가격이 그냥 형성되는 건 아니고 물론 하나하나 뜯어보면 왜 이 차가 중고차 가격이 싼지 이유가 있지만 연식이 너무 오래된 500만원대 차는 싫다 이러면은 이 차가 괜찮은 대안인 거죠. 그리고 르노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차 자체의 상품성보다 좀 더 가격이 많이 깎였습니다. 비슷한 연식 비슷한 가격대로 크루즈가 있는데 차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젠2 미션의 내구성이 복불복이라서 중고차로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대로 오래된 차가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SM3를 추천드립니다. 이 차는 오래 끓인 사골차 중에 하나인데 쉐보레는 캡티브가 그랬고 기아에는 모하비, 쌍용은 티볼리, 르노에서는 요 SM3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사골이라고 뭐라 할 게 없는 게 자동차는 오래 만들면 만들수록 품질이 안정되는데 이런 차들은 비록 최신 사양은 빠질지라도 자동차의 본연의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닛산의 엔진과 일본 미션이 들어갔고 또 오래 양산했으니 품질 자체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옵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LED 트림 정도만 고르면 스마트키, 앞좌석 열선, 블루투스, 가죽 시트 등 필수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 르노는 스마트키가 카드형이라서 실용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스마트키보다는 간지가 납니다. 다만 높은 트림에도 핸들 열선이 없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현대기아 500만원 준중형은 아반떼 MG 초기형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러면 GDI 이슈도 있고 연식과 주행거리도 늘어나서 아무래도 차의 상태가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반떼는 MD, AD, CN7 연식이 변경되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솔직히 SM3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이게 중고차인지 신차인지 잘 모를 뿐더러 SM3 네오는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서 외관이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습니다. SM3의 또 다른 장점은 2009년에 출시한 차치고는 차가 좀 큰 편입니다. 신형 CN7 아반떼가 나오기 전까지 준중형 중에 전폭이 가장 큰 차였습니다. 하지만 차는 큰데 엔진 출력이 좀 낮다 보니 움직임은 좀 굼뜬 편입니다. 천천히 운전한다면 저출력 엔진과 CVT 미션의 효율 때문에 연비는 괜찮습니다. 주로 시내 주행이 많다면 이 차를 고려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에어컨 필터를 갈려고 하면 센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비비도 비싼 편이고요. 연비 좋고 공간 넓으면서 저렴한 SM3 네오 16년식이 첫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두 번째 추천 차량은 YF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입니다. 나는 죽어도 비주류 차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자동차입니다. 소나타가 아반떼보다 감가가 심하기 때문에 아반떼도 이 비슷한 연식에 살 수 있는데 그 돈이면은 소나타를 사는 게 더 가성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동차라는 게 아반떼에서 크기 키우면 소나타가 되고 소나타에서 크기만 키우면 그랜저가 되는 게 아니라 부품도 거기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짜장도 삼선 짜장이 되려면 뭐라도 하나 더 들어가야 하듯이 자동차도 소형이 중형이 되려면은 중형급에 맞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아반떼보다 좀 더 넉넉한 소나타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나타는 2.0 가솔린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는데 이 조합은 택시 기사님들의 선택을 받은 내구성 하나는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엔진과 미션입니다. 다만 12년식 이전에는 세타 엔진이 들어가는데 현대 2.0 GDI 엔진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2.0 MPI 엔진이 12년식부터 들어가니 꼭 12년식 이후 모델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누 엔진이 들어간 차에는 트렁크에 CVVL 레터링이나 엔진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YF 소나타는 내구성이 좋아 수출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 차를 사서 3~4년 타다가 다시 되팔 때 수출로 처분해도 괜찮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YF의 단점은 2010년대 차가 다 비슷비슷한데 물침대 세팅이라서 저속에서는 승차감이 좋지만 규정 속도로 넘어서 운전하면 조금 불안할 수 있고 차대 강성이 약한 게 흠인데 일상 주행의 영역에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택시로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실내 여유롭고 실내외 디자인 괜찮고 두루두루 막 타기 좋은 500만원대 중고차 중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추천 차량은 i30 2세대 전기형 모델입니다. 이 차는 아반떼 MD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플랫폼이나 엔진 미션을 공유해 아반떼와 거의 비슷한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당시 i30의 가격은 180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옵션을 다 넣으면 24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로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의 자동차였기 때문에 옵션이 기본적으로 매우 풍부합니다. 이 X트림에는 무려 HID 헤드램프, 천연
가죽 시트, 뒷좌석 에어벤트, 스마트키, 블루투스, 오토 에어컨, EPB 등 아반떼와 급이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i30는 1.6 가솔린과 1.6 디젤 라인업이 있고 두 모델 모두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해치백 스타일만 괜찮다면 아반떼나 K3와 비슷한 가격에 훨씬 풍부한 옵션을 갖추고 있는 i30 구매를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i30는 유럽 공략 전략 모델인데 현대차는 미국에서 아반떼나 소나타가 어느 정도 입지를 확보했는데 유럽은 이렇다 할 내세울 만한 차가 없다 보니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자 이 차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가게가 개장하면 이름 알리려고 뭐라도 더 끼워주거나 가격을 싸게 파는 등 행사를 하는데요. i30는 이런 역할을 하던 자동차였습니다. i30는 유럽에서 가장 큰 소형 해치백 시장에서 골프, 클레오 등 전통의 강호들과 경쟁해야 하다 보니 차의 완성도를 상당히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폭스바겐 골프와 푸조 208을 제치고 전문가 58인이 선정하는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대기아차로는 첫 번째로 수상된 차량이니 현대에서 이 차를 얼마나 공들였는지 반증하는 데이터입니다. 다만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이 들어간 매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되면 유지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고 이 당시 파노라마 썬루프의 품질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누수나 파손 등 차라리 없는 게 속편할 겁니다. 준수한 주행 성능과 풍부한 옵션, 아반떼의 고급 버전이지만 비싼 가격에 살 수 있는 i30가 세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네 번째 차량은 제네시스 BH입니다. 3.3 엔진과 6단 변속기 조합인데 람다 엔진에 GDI 시스템이 적용되기 전, 그러니까 MPI 엔진이고 변속기는 일본의 IC 미션이 적용되어 부드러운 변속감을 제공합니다. 현대에서 만든 명차로 항상 손꼽히는 차량으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럭셔리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 상당히 공들였던 자동차입니다. 제네시스 BH는 고급 세단을 표방하는 차답게 고급 세단에 걸맞는 주행감과 실내외 인테리어,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소재는 좋지만 할아버지 뒷방이 생각나게 하는 폭넓게 사용된 우드 그레이는 좀 아쉽네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네시스 BH는 국내에서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도 반응과 판매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JD파워에서 조사하는 품질 지수가 매우 높았고 2009년에는 북미 올해의 차에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승차감과 정숙성 그리고 고급감과 저렴한 가격으로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차라고 각광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디서 들은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 현대에서는 제네시스를 3시리즈의 가격으로 5시리즈의 성능과 7시리즈의 공간을 제공하는 차,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이 차의 오너 평가는 8.7점이지만 연비를 제외하면 모두 9.2점을 넘어 오너들이 매우 만족하는 차량입니다. 옵션도 매우 풍부한데 이중 접합 차압 유리와 사이드 미러에도 ECM 미러가 적용되고 전동 시트는 물론 텔레스코픽도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고급차답게 하나하나 작은 부분도 벨크로로 덧대는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신경을 써서 만들었고 옵션도 매우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차도 수출이 가능한데 Y4 소나타처럼 좀 타시다가 수출로 넘기셔도 큰 손해 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대배기량 차량이다 보니 연비가 좀 떨어지고 에어서스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는데 터지만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품이니 일반 서스가 적용된 차량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현대차답게 수리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처분도 쉬우니 저렴한 가격에 고급 세단을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추천 차량은 엑센트 초기형입니다. 이 차는 가솔린 1400cc와 1600cc 그리고 디젤 1600cc 라인업이 있습니다. 변속기는 가솔린 1.6에만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나머지에는 4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1.6 디젤은 연비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기름 냄새만 맡고 간다는 게 과장이 아닐 정도로 공인 연비가 16.5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4단 변속기가 아니라 6단 변속기가 적용되었으면 연비가 더 잘 나왔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엑센트 1600cc 가솔린이 6단 자동 변속기도 들어가고 출력도 괜찮지만 GDI 엔진이라서 구매가 망설여진다면 그 대안으로 MPI 엔진이 적용된 1.4 가솔린 엔진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4 엔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출력인데 뭐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13년 3년식 이후 카파 엔진이 적용된 엑센트를 추천드립니다. 14년식 이전에는 1.6 엔진의 스트로크를 줄여서 1.4 엔진을 만들다 보니 최대 토크가 5000rpm에서 나오는 상당히 고회전형 엔진입니다. 가다서다와 언덕이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아 14년식 이후부터는 롱스트로크가 적용된 1.4 카파 엔진이 적용되었습니다. 카파 엔진은 최대 토크가 플랫하게 나오는 성향이기 때문에 수치상 출력은 좀 낮아도 체감 출력은 아마 카파 엔진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문제가 있는데 카파 엔진이 적용되면 미션은 무단 변속기로 변경됩니다. 엑센트는 다양한 엔진 라이더 외에 세단형인 일반 모델과 해치백 스타일인 위트 모델 두 가지의 바디 쉐입이 있습니다. 세단보다는 위트가 화물 적재나 다용도 공간을 활용하기에 좀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엑센트는 현대차의 가장 작은 차답게 실내도 아담하고 옵션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옵션은 연식과 키로수를 좀 늘리더라도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와 스마트키, 오토 에어컨이 적용된 최상위 등급인 프리미어 등급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 차량은 1세대 K3 디젤입니다. 이 차는 액센트에서 돈을 좀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요즘 디젤을 기피하는 분위기인데 왜 하필 디젤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GDI 엔진이 오래 타면 디젤처럼 덜덜거리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연비라도 좋으면서 덜덜거리는 게 좀 덜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기형 GDI 엔진에서 노킹이나 시동 꺼짐, 엔진오일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차에 적용된 뉴트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는 큰 문제 없이 계속 양산한 엔진입니다. DPF의 내구성도 양호하여 품질로는 큰 말썽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K3 디젤은 공해 3등급 차량으로 2035년부터 노후 경유차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 차를 12년 이상 소유할 분이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단속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디젤은 빠타임인 토크가 좋기 때문에 실주행에서 가솔린 대비 만족할 수 있는 출력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연비가 좋습니다. 공인 연비가 16.2지만 고속주행 시 20km 가까이도 무난히 찍습니다. 이 차는 아반떼 MD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아반떼보다 잘 조율된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반떼 초기형에서는 피시텔 현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 K3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출시한 현대기아 차들은 MDPS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커플링 마모 이슈와 자석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K3뿐만 아니라 이때 출시한 다른 현대기아 차를 구매하신다면 출고 전에 핸들 유격이나 소리가 나진 않는지 인터넷에서 MDPS 고장 증상을 검색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젤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소음과 진동이 올라오는 편이기 때문에 마운트 정도는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아반떼 MD 디젤과 K3 1세대 디젤은 외형만 다르고 부품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걸 사셔도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반떼와 K3는 14년식부터 디젤 모델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매물 자체는 많지 않으나 유지비 저렴한 K3가 두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세 번째 추천 차량은 더 넥스트 스파크입니다. 500만원대 경차는 모닝과 스파크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닝보다 스파크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는 최신 스파크 모델로 15년도에 출시했습니다. 1.0 엔진과 자트코사의 CVT 미션이 조합되어 있으며 출력은 75마력, 9.7토크, 연비는 14.4입니다. 스파크는 필요한 옵션이 알차게 들어가 있는 LE 플러스 등급을 추천드립니다. 가죽 시트, 가죽 핸들, 열선, 블루투스가 기본으로 있고 여기에 마이링크라고 내비로 쓸 수 있는 센터 스크린 옵션만 들어가 있으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어 15년에 출시한 경차치고는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하의 모델들은 직물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는 풀체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이 뭔가 모닝스럽게 변했습니다. 디자인은 개인마다 취향이 있는 거지만은 저는 전세대보다는 변경된 이 디자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풀체인지를 하면서 안팎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스파크 하면 떠오르던 산티가 철철 흐르던 전자식 계기판이 일명 오토바이 계기판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인 계기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에서 효율이 좋지 않았던 4단 자동 변속기 대신 자투쿠사의 무단 변속기가 도입되어 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또 초고장력 강판의 비율을 71.7%까지 늘려 주행 성능과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 진행한 NCAP 안정도 평가에서 스파크는 1등급을 받았고 모닝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차급에서는 비슷한 실내 공간과 엔진 출력을 갖고 있어 사실 모닝이나 스파크나 상품성과 고질병이 갖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스파크는 엔진이나 미션 쪽에 누유가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성능 기록부상에 누유를 잘 확인해 주시고 누유가 잘 발생하는 프론트 케이스나 오일팬 쪽에 누유가 없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파워 핸들 모터가 잘 나간다고 하니 그 부분도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장비도 많이 없고 3기통 엔진과 CVT 미션의 단촐한 구성이다 보니 사실 고장날 곳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GM차다 보니 모닝보다는 정비비가 좀 비싼 편입니다. 주행감 좋고 튼튼한 쉐보레 스파크가 세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네 번째 추천 차량은 말리부 디젤입니다. 사실 500만원대 중형 세단이면은 누 엔진이 적용된 YF 소나타나 K5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나타는 12년씩 거의 깡통 사야 되고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은 가성비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연식과 옵션 그리고 성능의 장점이 있는 말리부 디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솔린이 아니라 왜 디젤이냐면 말리부의 가솔린은 에코텍 2.0 엔진과 보령 미션은 무거운 말리부를 끌기에 출력이 부족하고 또 보령 미션은 뽑기에 실패하면 수리비 크리티컬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말리부 디젤은 15년도에 출시했고 유로5를 대응하는 독일제 2.0 엔진과 일본 아이신의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GM 글로벌 엔진으로 세계 10대 엔진 수상 이력까지 있으니 미션과 엔진은 나쁘지 않습니다. 디젤 엔진의 출력은 156마력, 35.8토크이고 연비는 13입니다. 오너들이 공인연비가 너무 낮게 나왔다고 평가할 만큼 실연비가 공인연비 이상으로 잘 나옵니다. 이 외에도 컨테이너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샤시와
보쉬가 공급하는 REPS가 적용되어 주행감과 핸들링에 만족하는 오너들이 특히 많습니다. 하지만 말리부는 전장이 4860mm로 차 크기는 작지 않으나 트렁크가 크고 2열 공간이 좁은 미국차스러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는 운동장같이 넓지만 실내가 소나타보다 좁습니다. 또 파워트레인을 독일과 일본 거를 써서 그런지 출고가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으려고 디젤에는 최상위 등급인 LTZ 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미등 LED, HID 헤드램프 등 가솔린 대비 옵션이 좀 빠져있고 핸들 열선이 없습니다. 수리비도 현대기아 대비 비싸지만 더 큰 문제는 현대기아만큼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판매 대수가 많지 않아 재생 부품도 많이 없어 고장나면 부품 수급 때문에 수리에 애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GM 협력사들은 단종 후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AS 부품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은 할 수 있으나 전 세계에 있는 GM의 협력사에서 AS 부품을 받아야 되고 거대한 덩치의 GM의 물류 시스템의 비효율까지 겹치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년도에 3천만원에 출시했던 차가 5,600만원대이니 가격이 어느정도 단점을 상쇄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엔진, 일본 미션, 탄탄한 미국 샤시, 스펙은 괜찮은 말리부 디젤이 네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마지막 차량은 K7 1세대입니다. YF 소나타 기반 플랫폼을 사용하였고 그랜저 HG와 세대를 같이 하는 K7 1세대입니다. K7 1세대는 총 3번의 변경이 되었는데 초기형의 엔진 라인업은 2.4 세타, 2.7 뮤, 3.5 람다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때까지는 모두 MPI 엔진이고 스티어링 휠도 유압식이라서 초기 현대 MDPS의 이질감과 품질 문제, 그리고 세타2 엔진에서 나타나는 시동 꺼짐, 실린더 긁힘, 엔진오일 감소 등 아직도 GDI 엔진이 여러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력과 연비는 GDI보다 부족하지만 MPI 엔진이 적용된 초기형 모델이 나름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형에는 준대형 세단답지 않게 방음이 잘 안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011년 1월에 더 프레스티지 K7을 출시하는데 이때부터 2.4, 3.0, 3.3 GDI 엔진이 적용되고 유압식 스티어링 휠이 칼럼 타입 전자식 스티어링 휠로 적용됩니다. 2.7L와 3.5L 엔진은 GDI로 넘어오면서 단종되어 헷갈릴 일이 없지만 2.4 엔진은 MPI도 있고 GDI도 있어서 구별 방법은 연식으로 구별해도 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능 기록부상의 원동기 형식이 G4KE는 MPI, G4KJ는 GDI입니다. 초경에서 문제되었던 방음 문제와 그리고 편의 옵션이 보완되어서 출시하였습니다. 세타2 GDI가 미국에서 집단 소송과 리콜까지 되었던 엔진이라서 GDI가 적용된 K7을 구매하신다면 3.0과 3.3 람다 엔진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2년 11월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하는데 자금의 여유가 좀 더 있다면 12년에 출시한 더 뉴 K7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페이스리프트 치고는 실내에 변경된 부분이 꽤 많아서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은 페이스리프트 전과 후가 같은 세대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크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랜저보다 진보적인 디자인 때문에 30대부터 50대 누가 타더라도 나쁘지 않은 K7이 마지막 추천 차량입니다. 첫 번째 추천 차량은 그랜저 HG입니다. 세타2 2.4 엔진과 람다 3.0 엔진이 있는데 유지비 측면에서는 2.4가 조금 더 유리하지만 2.4 엔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생산된 엔진이 노킹과 시동 꺼짐 문제로 미국에서는 리콜이 되었고 국내에서도 보증기간 연장 조치가 내려졌던 엔진이라서 찝찝하시다면 3.0 람다 엔진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0 엔진이 차가 좀 더 비싸고 연비도 2.4 대비 살짝 부족하지만 옵션도 더 좋고 무엇보다 6기통 엔진이라서 4기통 엔진보다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700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2400cc 그랜저는 거의 모든 매물이 문제되었던 로트에 포함되지만 제 생각에는 연식이 있다 보니 대부분 주행거리가 10만이 넘어가는데 이때까지 엔진이 살아있다면 그 엔진은 문제가 없는 엔진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찝찝하시다면 돈 주고 검수업체에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랜저의 모든 엔진은 6단 자동 변속기가 매치되는데 변속기 이슈는 딱히 없습니다. 그랜저 HD는 매우 인기가 높았던 모델이어서 중고차 매물이 많아 선택의 폭이 정말 높습니다. 11년에서 13년씩 사이면은 괜찮은 매물을 700만원대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랜저 HD는 총 3번의 마이너 변경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YF와 비슷한 수평 형태의 그릴이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2013년식부터 수직 그릴이 사용되었고 15년식부터는 세로형 그릴에 입체감이 생긴 마지막 디자인이 적용되는데 이 모델에는 디자인 변경 후에 언더커버도 적용되고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이 가능한 내비가 장착되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변경은 연식에 있다 보니 중고차 시세는 좀 높아서 700만원대에 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랜저 HG 오늘 평가는 8.6점입니다. 가장 크게 만족하는 부분은 역시 준대형 세단답게 거주성입니다. 실제로 타보면 실내가 넓어서 이것보다 큰 차는 욕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충분한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 HG는 흔히 물침대 세팅이라고 하는 승차감 위주의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세팅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서스펜션을 탄탄하게 세팅하면 고속에는 좋지만 저속에서는 불쾌한 진동이 실내로 많이 유입되는데 고속도로에서 규정 속도로 주행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부드러운 이 차의 세팅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HD는 현대 2세대 플랫폼이 사용되었고 하부에 알루미늄 부품들이 많이 사용되어 소나타와 확연한 급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년 연속 중고차 판매 1위 그랜저 HD가 첫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두 번째 추천 차량은 i40입니다. 그랜저는 아무래도 준대용차로 크기와 유지비가 부담스럽다면 i40를 추천드립니다. 이 차는 정말 비운의 차인데 차의 성능이 좋아서 현대에서 실수로 잘 만든 차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i40는 출시 가격이 너무 높았고 아반떼와 착각할 정도로 비싼 외모를 갖고 있고 소나타보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크기는 작아서 판매가 극도로 부진했습니다. 인기가 없었던 만큼 감가도 시원하게 되어서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현재 중고차 시세는 단순 교환이 있는 12년식 풀옵션 차량이라도 700만원 선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i40의 풀옵션은 그랜저보다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와 통풍 시트가 적용되고 가죽 시트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뒷좌석 전동 회피 가리개 등 안전 옵션만 제외한다면 지금 나오는 풀옵션 차만큼 옵션이 빵빵합니다. i40는 유럽 공약 전략 모델답게 주행감이 우수한데 로우 아무 모두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 후륜은 너클까지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랜저에도 없던 하부 언더커버도 적용되어 있어 노면 소음을 줄이고 하부를 보호해줍니다. 부품도 부품이지만 세팅도 잘해서 오너들의 주행 만족도가 특히 높은 모델입니다. 이 차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외건과 승용차처럼 생긴 살룸 모델이 있습니다. 외건은 중형 SUV급의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어 매우 실용적인 차고 승용 모델인 살룸은 아반떼보다 조금 더 큰 크기로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부담없이 운전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엔진 라인업도 두 가지인데 1.7 디젤과 2.0 가솔린 모델이 있습니다. 가솔린은 누 기반 GDI 엔진이 사용되었습니다. 세팅은 좀 다르지만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엔진과 동일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이 차가 단종될 때까지 사용되었고 지금도 쓰이고 있으니 세타 엔진과는 달리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GDI 엔진이다 보니 엔진오일 감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성능 기록부상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잘 확인해 주시고 시동 걸었을 때 배견이 나온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엔진은 또 GDI이다 보니 노후되면 진동이 좀 있는 편인데 중고차 딜러와 말해서 엔진 마운트 교체는 해서 출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젤은 유트 1700cc 엔진인데 이 엔진은 딱히 심각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두 엔진 모두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옵션 풍부하고 주행 성능 좋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너무 좋은 i40가 두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세 번째 추천 차량은 올란도입니다. 이 차는 여러가지 엔진 라인업이 있지만 1.6 디젤 엔진이 적용된 16년식 이후에 올란도를 추천드립니다. 올란도는 쭉 2000cc 디젤 엔진이 적용되다가 16년식 이후로 유로6를 맞추기 위해서 1.6 엔진이 적용되고 미션도 젠3 미션으로 변경됩니다. 2000cc 디젤 엔진에는 젠2 미션이 들어가는데 이 차를 정말 만족하는 오너들도 미션 고장으로 차를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힘은 좀 부족해도 내구성이 젠2보다 우수한 젠3가 적용된 올란도를 추천드립니다. 1.6 엔진은 오펠이 공급하는 엔진으로 134마력 32.6kgm의 토크를 가지고 있고 공인연비는 13.5이나 고속주행 시 더 잘 나온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엔진과 미션은 이코녹스에 적용된 구성과 동일한 조합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차는 가족들과 캠핑, 레저 등 아웃도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보다 가성비 뛰어난 차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습니다. 올란도는 딱 봐도 실용적이게 생겼는데 1세대 소울을 생각나게 하는 네모 각진 디자인에 3열까지 시트가 있어 최대 7명이 탈 수 있습니다. 3열을 접으면 트렁크도 매우 넓어서 웬만한 4인 가족 캠핑집은 무난하게 들일 수 있는 넉넉한 트렁크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차체가 길고 평탄화가 잘 돼 있어서 180cm인 남자가 차박을 하기에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단 올란도는 전장이 4.66m, 전폭이 1.83m의 상대적으로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어 공간 활용은 매우 잘했지만 카니발급의 넉넉함은 아니라서 4인 이상이라면 다른 차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도 넓지만 이 차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주행감인데요. 이 차의 오너 평가는 8.6점이고 주행 만족감이 9.1점일 정도로 당시 현대기와 차별되는 고속 안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오너 만족도도 높아 올란도가 2010년도에 왜 카렌스를 압도하고 월 2, 3천대가 판매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투박하지만 실내가 넓고 주행감 좋은 쉐보레 올랜도가 세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네 번째 추천 차량은 1세대 K5입니다. 이 차는 2013년식부터 누 엔진이 들어가는데 당시 현대기아 가솔린 차 중에는 유일하게 GDI가 적용되지 않은 자동차입니다. 옵션이나 주행감 이런 거 필요 없이 나는 고장인자가 적은 안전한 선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차가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GDI는 고압 펌프도 있고 강한 압축폐를 갖고 있어 오래되면 아무래도 소음과 진동이 커질 수밖에 없고 카본 슬러지가 구조적으로 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 엔진은 MPI 방식으로 오래 타도 GDI보다 소음과 진동이 심해지지 않고 내구성도 아직도 공도에서 K5 1세대와 YF 소나타가 택시로 보일 정도로 우수합니다. 누 엔진이 들어간 차량 구별 방법은 연식으로 구분해도 되지만 더 직관적인 방법은 트렁크에 CVVL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엔진 모양은 딥스틱이 엔진 가운데 있으면 누 엔진입니다. 2.0 가솔린 엔진은 172마력, 20.5토크, 연비는 12.2로 매우 준수한 편입니다. 13에서 14년식이면 스마트키와 열선, 하이패스, 내비 등 필수 옵션이 들어간 차량도 700만원대면은 상당히 괜찮은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K5는 큰 단점이 있는데 바로 양카라는 이미지입니다. 이런 게 걸리시면은 동년식의 YF 소나타로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K5는 불판 그릴의 저 실루엣은 지금 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 이 차가 양아치들이 많이 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로 타보셔도 알겠지만 공간 넓고 디자인 예쁘고 조용하고 연비 준수한데 장부장도 크게 없는 K5가 네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다섯 번째는 추천 차량까지는 아니고 이런 차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SM6입니다. 2016년식 가장 낮은 트림인 SE 등급의 무사고 용도 이력이 없는 차는 700만원대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SM6 700만원이면 용도 이력이 있고 거의 반파된 차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엔카 매물 링크를 걸어놓습니다. 참고용이고 이 매물이랑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700만원대 중고차는 아무래도 경정비를 생각해야 하는 가격대다 보니 현대 기아차를 주로 추천드리는데 이러면 연식이 너무 오래되어 불안인자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차의 단점은 꽤 다 분명한 편인데 우선 후륜에 AM링크라고 토션빔 끝에 충격을 상쇄하는 구조물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출시 당시에는 토션빔이지만 멀티링크의 승차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던 서스펜션입니다. 하지만 이 링크는 2열에 멀미를 일으킬 만큼 통톡 튀는 최악의 승차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독일 게트락사의 7단 DCT가 들어가는데 변속 충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구성 문제가 많습니다. 현대나 폭스바겐 DCT는 인터넷에서는 무성하게 까여도 동호회 실 오너들이나 정비소 사장님들은 좀 예민한 미션일 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 미션은 어디 가나 미션을 통으로 구현했다는 후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내구성 문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가장 낮은 트림에는 통합형 인터페이스인 S링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단점이 있지만 분명 이 차는 이 가격대에서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식입니다. 감가가 정말 많이 진행되어 700만원대 중고차 같지 않은 중형차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연식이면은 현대 기아차 중에는 아마 모닝밖에 없을 정도로 감가가 정말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괴치지만 SM6가 처음 나왔을 때 소나타만큼 많이 팔렸는데 가장 큰 요인이 예쁜 디자인이었을 정도로 디자인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아직 후속이 나오지 않아 중고차 같지 않다는 게 장점입니다. 마지막은 우수한 하드웨어인데요. REPS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최신 엔진이 적용되어 부품은 나쁘지 않습니다. 80% 감가된 예쁜 쓰레기 SM6가 마지막 추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